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권, 지금 뭐 여야가 나뉘어 있진 않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계신 분이죠. 7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8일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이제 출마 선언문 두 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막 저격하는 내용도 있었고 색깔론을 막 본격적으로 들이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있었는데 성환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윤석열 아바타다. 그런 좀 그렇게 딱 평가가 되고요. 좀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아니 이게 말을 옮기려니까 제가 좀 기분이 나빠져요. 이 말을 그대로 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 뭐 어쨌든 뭐 네. 친북, 반미, 뭐 친중, 반기업, 자유민주주의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에 이런 세력이 잔존하고 있고 뭐 이 땅의 좌파 아니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얘기하던 걸 지금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좀 지겹다. 아니 뭐 대통령 뭐 선거 나오시는 건 뭐 제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는데 뭐 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론이라고 하고 좀 거시기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패널 하면서 진짜 힘든 게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대선 후보 출마 선언문을 이렇게 꼼꼼하게 볼 기회가 괴로우셨군요. 네, 앞으로도 이제로도 없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없더라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던데 하나는 반성은 없고 자랑은 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 계엄이나 탄핵을 불러오게 된 그 일들에 대한 반성은 단 한 자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국무위원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적에 대한 뭐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 이후에 그 자기를 부각시키는 것이 좀 온전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출마 선언문 전체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한 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은 없고 이재명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표현하거나 적시하지 않는다. 이미 핵심 지지층은 지지는 주머니 안에 넣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고 오로지 이재명 그 대표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전 대표에 대한 공격 타깃 지점들을 좀 명확하게 가져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국민의힘 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그렇네요. 들어가 있는 게 무력한 당과 그걸 이겨내겠다. 싸우겠다는 표현을 한 20번 정도 쓰신 것 같고 국민의힘을 언급하지 않고 색깔은 있고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느꼈던 게 이쪽의 대표 주자를 자신하지만 역시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분리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조금씩 두는구나. 그래서 윤석열, 국민의힘 뭐 사실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극좌 혁명가에서 극우 선동가로 자신을 바꾸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변신할지 경선이 지나고 나서 본선을 갈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해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정말 어느 정도로 예상을 벗어나면서 될 수 있을지.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성은 없고 자랑만 있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없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당명 표시는 없고 색깔에 대한 자기 정체성만 있고 그 정도로 저는 이해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 없고 이재명 민주당은 안 된다. 그냥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걸 엔티테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제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찍어주십시오. 이건 기본 예의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책적인 내용들도 몇 가지는 있었는데 보니까 정치적 의제와 정책적 의제 사이에 시간적 괴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정책적 의제는 되게 미래지향적인 AI 중심으로 해서 청년 세대를 부여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사고와 정체성이 몇십 년 전에 사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크군요. 이 간격이 읽으면서 같은 사람의 같은 출마 선언문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좀 이게 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좌에서 극우로 옮겨간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성환용 기자님 어떤가요? 이 김문수 전 장관이라는 사람 어떤 인물인지 과연 대선 경쟁력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뭐 10몇 % 정도 잡히는 거니까 어쨌든 지지층은 있다고 봐야죠. 네. 본인 거든 윤석열 전 대통령 거든. 1951년생입니다. 그러면 74세. 네. 나이가 이제 적지 않으시고요. 서울대 경북고 나오셨죠. TK죠. 서울대 학생운동 하다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제적됐었고요.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해서 도루코노조위원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차례 정도 구속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당 이런 걸 하다가 9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좀 민자당으로 들어와라 해서 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뭐 이재호, 김문수 이런 분들 네. 민중당 출신들이 민자당에 들어와서 아니 저건 뭐지? 이제 그분들 설명은 아니 이제 그 소련도 무너졌고 우리가 그동안 그 사회주의 뭐 이런 거 했던 거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간다 이제 설명인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부천에서 출마해서 처음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해서 이겼어요. 박지원 의원 슬로건이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김문수 후보 넥타이가 어울리지 않는 남자 뭐 이제 이런 식의 책을 써서 박지원을 저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발광체가 아니라 약간 반사체 같은. 그때부터 반사체 같은 거죠. 그러셨군요. 근데 어쨌든 아주 지독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이겼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김현철 씨 팀에서도 많이 도와줬다고 하고 어쨌든 국회의원 한 3번 정도 했을 겁니다. 두 번인가 3번 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가 이제 화양연화였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총선 나갔다 대구에서 떨어지고 또 서울시장 출마했다 떨어지고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옛날 과거에 자기가 학생운동 하고 했던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데 이 정반대로 확 돌아가지고 이제 또 그 탄력으로 쭉 어떻게 잘 나가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찬양, 야 이건 좀 너무했다 했는데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도 위대한 사람이야 독재자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나중에 이제 전광훈 목사하고 손잡고 자유통일당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제가 이분이 하도 박정희 이승만 타령을 하길래 제가 KBS 라디오에 제가 패널로 나가고 김문수 경기지사가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주연으로. 그래서 미워서 일부러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갔습니다. 지사님 혹시 전향상업주의라고 아십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미국에 좌파하다가 갑자기 전향을 해서 우파로 쫙 달리면서 책 쓰고 강연 다니고 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향상업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말을 안 하고 전국을 찌르셨네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송 기자님 토론 참 어렵게 하시네 이렇게 싸늘하게 한마디 뱉고 그냥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지사 공관에 가서 이제 만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건 좀 곤란하다고 봐요. 이렇게 전향도 하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운동권을 했던 사람이 아니 내가 그때 잘 모르고 해서 내 후배들을 참 잘못된 길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좀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라든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하겠다. 이런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정반대로 변신을 해서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달리고 있는 거죠. 이건 전향상업주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출세주의다. 출세주의다. 이렇게 좀 굉장히 가혹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때 민중당 청년학생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 씨한테 포섭된 거 아니에요? 그때 만나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분들은 저한테는 문헌 속에 존재하는 너무 하늘 높이기 너무 이제 위에 그렇죠. 계셨구나. 네. 네.
이분들 뒤를 따라가야지. 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길을 따라. 절단 날 뻔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과거가 또 여기서 드러났군요. 장군님은 약간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네. 일단 김문수 전 장관 지지율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초반에 사실은 이례적으로 확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김문수 그 후보 이제 뭐 이게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김문수 네. 후보에 대한 지지가 실제로 이길 수 있다라는 지지일까? 저는 대선 이후를 보는 생존 전략을 위한 지지가 약간 담겨 있는 저수지로서의 역할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선이라는 게 현실화되니까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후보들이나 정치 세력들 같은 경우에 정치 고관여자들은 그 다음을 보지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가능성이나 이런 데 더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보니까 김문수 가지고 안 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치적으로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 빠질 거냐? 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근데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려버리면 지금 사실은 후보들이 국민의힘에서 중구난방으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건데 그 중에서는 어찌됐든 무게감이나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지지율의 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점점 경선의 막바지로 들어가고 본선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올라올 때 네. 그때까지 지금 상황을 극복하면서 선택받을 수 있을 거냐. 뭐 그냥 딱 한계죠. 누구나 사실은 생각하듯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에서도 사실은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경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명 정도의 후보가 나온다는 말은 국민의힘 경선의 제일 핵심은 어느 후보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그룹이 앞서 나갈 거며 네. 합종 연행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 남는 후보가 누구일 거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경선 선거에서 제일 큰 이벤트는 후보끼리 합쳐지는 이벤트가 제일 큰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경선 자체도 그 전에 후보를 만들기 위한 가장 큰 이벤트지 않습니까? 가장 큰 선거운동은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경쟁들이 클 거고 그 15명이 나중에 몇 명으로 좁혀지면서 어디에 줄을 서고 어디에 뜻을 한 군데 모을 거냐를 보는 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군님 분석은 너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면 안 되나요? 어떻게? 이 정치판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탄핵 전에 저희 부처했을 때 네. 국민 한 80%가 다 짐작했지만 저희가 거의 다 맞췄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윤석열 안 나온다. 메시지 좀 있다가 12거는 메시지 낼 거다. 뭐 다 맞았고 8대0 다 맞췄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8대0이 아니고 40대0이었지 않습니까? 5개 관련해서 8분이 전부 다 동의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계산하시는군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의제 중심으로 보면 이게 정말 압도적인 거였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판에도 여전히 합리성은 조금은 남아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대선 국면 막판에 한번 좀 보시죠. 저는 네. 이게 이제 그 합리적인 분석과 전망을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지금처럼 정치 양극화가 아주 많이 벌어진 이런 정치 지형에서는 저는 그 인간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동물이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동물일 수도 있겠다. 판단을 그러니까 달리할 수 있다.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뭐 유승민, 뭐 얘들은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제가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쪽 정서가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 김문수로 하면 당연히 본선에서 지는 거고 그나마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오세훈 이런 사람들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걔들 그런 애들이 하느니 차라리 정권 넘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그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동훈, 오세훈 그런 후보들의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적어도 자기들을 이재명 후보보다 싫어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후보로 돼서 김문수 후보나 등등을 이기기만 하면 네. 후보가 되면 아스팔트 99라고 이야기되는 분들의 지지도 그분들도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이 되면 안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에 그들이 막 부닥치게 될 이 현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누가 되는가 그 이후의 얘기는 그때 가서 하면 되고요. 네. 그 전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냥 김문수가 되는 것 아니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흐름이 물론 중요하니까 네. 시간 좀 지나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잘 안 믿어져서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알만한 사람한테. 근데 아직은 그냥 김문수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에 파면이 됐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나오는 전망들은 워낙 극우 지지층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지지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도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선거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사흘 만에 완전히 대선 체제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뭐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헌 당규상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 국민의힘 이 후보로 냈던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전략 뭐라고 보세요? 그 전략이 없죠.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안 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전망했지만 이건 파면되는 순간 조기 대선 국면으로 확 바뀔 거다,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 모양을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은 이미 선거를 시작한 지 130일이 넘었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개업이 시작하면서부터 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화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로 프레임 전쟁을 이미 시작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탄핵, 윤석열, 내란 이런 부분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이재명, 민주당 심판, 네. 그다음에 뭐 이게 국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정치 쪽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아는 책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프레임 전쟁, 코끼리를 생각하는 순간에 말려든다. 근데 좁은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와 있는데 네. 코끼리 생각 안 한다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 코끼리인 거죠? 그렇죠. 예. 아니죠. 탄핵 이런 부분이 코끼리인 거죠. 탄핵이. 자, 그 방 안에서 나는 코끼리를 생각 안 해야 돼 하는데 코끼리한테 밟혀 죽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이 가능한 거는 최소한의 명분이나 최소한의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프레임의 조절이 가능한 거지. 이미 탄핵이라는 코끼리가 국민의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그 프레임에 순응하면서 탄핵이 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가는 태세 전환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걸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세상에 코끼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모자란 생각들을 지금 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여러 가지 워딩들이 나오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은 지금 프레임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걸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10명이 넘더라고요. 네. 뭐 14명, 15명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근데 참 흥미로운 게 그분들 중에는 1%도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 거고. 지자체장들 이런 분들은 뭐 거의 이름도 올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단 사퇴를 했죠. 네. 그래도 이제 보궐선거가 없으니까 대행 체제로 이제 남은 임기가 되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몇 년 전에 그때 사퇴해서 서울시장 넘겨준 정과가 있기 때문에 사퇴도 못하고 휴가 내고 경선에 참여할 것 같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목표는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체장을 한 번 더 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 얼굴을 알리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어차피 안 되는 판이니까 이 기회에 그냥 내 그 단체장 선거운동이나 좀 하자. 뭐 이런 생각들 아니신가. 네. 그러면 딱한 측면이 있죠. 그 지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자체 장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사퇴 안 하고 그냥 경선을 치릅니다. 30일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예, 그 한 달 전까지만 그 후보가 되면 그때가 사퇴하면 되는 거고, 각 당에서 좀 경선 일정을 짤 때 그 이전에 경선을 끝내는 걸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5월 4일까지 뭐 사퇴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 30일 전이죠. 김동연 선생님도 유지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유지하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은 4명으로 압축하고 다시 결선 투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절차가 5월 4일까지 그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다시 단체장으로 복귀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우리가 김문수 전 장관 얘기를 했는데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지금 왜냐면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4일에서 5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순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했습니다. 19%, 그다음에 김문수 전 장관이 15%, 홍준표 13, 한동훈 11 이런 순서예요. 물론 이거는 보수 진보 다 합쳐서 나온 수치고요. 그다음에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6일에서 7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양자 대결을 쭉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붙었을 때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가 과반 득표를 못합니다. 49%, 유 전 의원 32% 이렇게 나왔고 더 이제 깊숙이 들여다보면 양자 대결에서 무당층을 한정했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35%, 이재명 대표가 25%, 무려 이제 유 전 의원이 10%포인트 차로 이재명 대표를 이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실제로 본선에 가면 경쟁력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들이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경선 룰이 본선 경선에서 룰이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이기 때문에 이 허들을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좀 관건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15명 나오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전 연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좀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참 좋은 여론조사 회사가 있다고. KSY에서 CBS와 같이 했던 조사를 네. 4차까지 지금 진행을 쭉 했었는데 네. 꼭 이렇게 이분들을 이렇다라고 묶을 수는 없겠지만 이럴 때 김문수, 홍준표, 원희룡 이 세 분을 한 그룹으로 묶고 네. 그다음에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었을 경우에 탄핵을 놓고 찬성 반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의 보수 후보를 물었을 때 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보수 쪽 대권 주자 선호도를 물었을 때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됐냐면 격차가요. 1차 때가 3월 달이었습니다. 3월 중순에 4.5%. 네. 2차 때 4.9%, 3차 때 역전됩니다. 마이너스 0.8%. 네. 그 말은 뭐냐면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이쪽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4차 4월 4일, 5일에서는 5.8%를 앞섭니다. 네. 그쪽이. 그러니까 되게 늘죠. 그런데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선은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선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니까 네. 1차 때 격차가 38.1%입니다. 굉장히 물론 김문수 후보 그 그룹 쪽이 높았죠. 자, 2차 때 36.2%. 3차 때 22.8%, 네. 4차 마지막에 14.7%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지지층도 조금 변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대단히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유승민 후보 당연히 저는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후보가 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사실 딱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의 불안정함을 보강할 수 있는 후보들이 이렇게 결합이 될 경우에 판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앙금을 풀어줘 버린다면 유승민 후보의 입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회 요인들이 유승민 후보에게는 되게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실제로 반영되고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저희 숫자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빨리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선 60일이 간단한 기간이 아닙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만나면 이게 확 또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요. 저도 그게 바로 유승민 전 의원 때문에 궁금해서 대구 경북 쪽 민심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려고 면담 신청한 지 한참 돼요. 아, 그래요? 면담 신청 이미 했나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또 공개적으로 하면 예의가 아니죠.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대요. 아, 용서해줄 마음이 없군요. 예.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자들한테 비공식적으로 한 얘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 안 만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눈 밖에 나왔고 지금 벌써 몇 년 전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배신자한테 미래가 없다 해서 낙인 찍고. 그래서 그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은 이 양자 대결에서 높이 나오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중도층하고 민주당 안에 친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명 지지층도 꽤 돼요. 이 사람들이 뭐 그래 차라리 유승민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대결에서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건데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선보다 예선이 훨씬 어려운 사람이에요. 전 이 예선의 문턱을 넘기가 참 쉽지는 않겠다.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후보 개인에게 가장 큰 그 변수인 거고 지금 이야기했던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5명이 나오는 이유가 자치단체장들은 자기 선거를 위한 거고 나머지는 당권을 위한 거다. 네. 당권을 그대로 포석을 두는 거다. 유의미하죠. 맞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 패배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처럼 유지되면서 당권 경쟁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분당까지 각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누가 남고 누가 쫓겨나느냐의 문제가 이런 그룹핑의 결과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안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런 후보들이 만약 선전을 한다면 저는 본선에는 이쪽이 선전하든 저쪽이 선전하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저는 대선 결과는 정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 패배를 전제로 봤을 때 이 두 그룹 중에 어디가 후보의 위치에 이르느냐는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세력들의 세력 판도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고 중간 과정에서 세력의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그 보수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좀 고듬 강직함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린 극우적인 지금 상황에서 보수 세력이 그러면 향후에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될 거냐가 저는 이번 대선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그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재명 지금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야당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될 수 있겠네요.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문화가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이제 약간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요. 아주 옛날에 민주당, 그러니까 1955년, 1960년 뭐 2공화국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민주당 신파, 구파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자로 취재하던 원로 정치인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민주당 구파하고 민주당 신파가 굉장히 문화가 다르대요. 민주당 구파는 김영삼 이쪽이고 민주당 신파의 막내는 이제 김대중 이런 사람들인데 민주당 구파 문화가 그대로 지금 보수 쪽 정당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의리. 거기서는 그냥 배신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한번 사람 신뢰하면 끝까지 이제 믿어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신파는 뭐 명분을 그렇게 따진답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뭐 탈당도 하고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둘이 차이가 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불행하게도 지금은 국민의힘 안에는 아직도 이 유전자가 남아 있어요. 의리. 그렇습니다. 의리가 최우선인 거죠. 그래서 배신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조폭과 비슷한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지만 유승민 전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참 예선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구도를 깰 수 있는 게 우리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맹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깨줬으면 좋겠는데. 신선하게 살아남으시면 그 의리를 깨버릴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의리를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너무하잖아요.
맨정신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분도 딱 한 사람,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동훈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 그 체포 명단에 한동훈 전 맞습니다. 대표를 왜 집어넣습니까? 아,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었네. 그 당시 대표였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윤석열 대통령 고향이 뭐 경상도 쪽은 아니지만 이 문화는 그런 의리를 중시하는 보수적 문화에 좀 훨씬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율이 뭐 그렇게 딱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어떻게 성한영 기자께서 보시기에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나요? 어떻게 보세요? 역시 이제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배신자 합니다. 프레임 늪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박근혜, 유승민 이 커플하고 비슷해요.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서 뭐 화해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최고와 반대로 굉장히 그 가슴이 좁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용서를 안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기회가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후보 간의 구도로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 벽을 깨기가 어려울 건데 저는 그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유승민을 박근혜 대통령이 안았을 때의 물론 그게 여기일 수도 있죠. 유승민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쪽과 화해를 하거나 이것과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쪽과 화해를 하게 되는 거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것이 너무 지금 생생하잖아요. 그렇죠. 이쪽을 괴멸시킨.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아무리 좋기로서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 사람과 그러면 다시 또 손을 잡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쪽 측면으로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연민과 그리고 또 보수로서 가지고 있는 좀 리더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전 대통령은 그게 깡그리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동훈 후보는 탈출구가 사실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화해를 해도 안 되고 지금 뭐 갈라지는 상태도 지금 안 되고 배신자니까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활약을 할 것인지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윤심 후보가 있을지 있다면 누가 될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기는 사람이 우리 편 그렇게 이런 태도를 취할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은 김문수 장관이 제일 높으니까 뭐 김문수 장관 편을 들겠죠. 근데 이른바 친윤 정치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접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근데 아직은 태도 변명을 명확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덕수 대행 추대론 이게 나오면서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장관이 아니라 한덕수를 찍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요. 한덕수 총리 본인도 난 절대로 나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한덕수 총리가 왜 지금 저러는지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시죠. 그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찍은 후보가 한덕수는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윤심이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할 겁니다. 윤심이 곧 낙심이 될 거기 때문에. 낙심이다. 반대로 작용할 것이다. 제발 누군가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게다가 가장 유력한 사람을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파고는 못 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 민주당에서 내란 이 부분 워딩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그건 정치적으로 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제에서 사라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인다. 움직이는 족족 사실 민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심이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해달라. 나와달라. 누구하고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는데. 알겠습니다.